재산은 균분이 계속돼요.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율곡. 이에 7남매가 모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율곡남매 화회문기라고 하는데 화회라는 거는 모여서 회의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이 크기가 가로가 256cm. 그러니까 거의 2m 50cm 정도. 굉장히 큰 거죠.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재산이라 하면 논, 밭, 그리고 노비. 노비. 아, 맞아. 노비. 재산 중에 노비를 어떻게 나누었나 보면은 16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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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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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구. 9는 명이에요. 그러니까 7남매한테 뭐죠? 균분을 한 거죠. 그런데 나는 받은 노비가 11명이 전부 늙은 노비만 받았어요. 일 잘하는 노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제비뽑기입니다. 그때도 제비뽑기를 했구나. 복불복 여기 등장하는 거죠. 자, 노비의 이름을 이 대가지에다가 하나씩 써요. 아무개.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어요. 15세 미만의 어린 노비 한 그룹, 16세부터 50세까지 젊은 노비 한 그룹, 51세 이상의 늙은 노비 한 그룹. 그룹별로 하나 뽑는 겁니다. 뽑는 순서는 연장자순.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좋은 노비가 걸려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손을 탓해야 되는 거죠. 내 운이니까. 자, 이래서 최소한 불만을 갖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 하나가 있어요. 주인들의 제비뽑기로 뽑히다 보니까 노비 가족이 이산될 수 있어요. 맞아요. 내외간에. 슬프다. 1살짜리 노비애가 있어요. 얘를 엄마하고 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을 하죠. 야, 이건 안 된다. 그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비뽑기다. 이 화회문기를 본 김에 그 집 재산 조금 더 볼까요? 네. 토지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파주 율곡원 난자답 84복 내 14복.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면 파주에 율곡원이라고 하는 한 구역이 있는 거예요. 논에다가 번호를 매기는데 저 난자는 190번째에 해당해요. 84복이 토지 면적 단위예요. 84복 내 14복이니까 몇 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죠. 네. 자, 아버지의 땅 이걸 6등분 해가지고 자녀들끼리 나눈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율곡이 가진 거죠. 선생님, 네. 저렇게 뭐 복, 84복, 14복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복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뭐 어떤 크기의 단위입니까? 네, 저 복은 1결이 100복이고 요것이 1000제곱미터 1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1결이니까 그거의 100분의 1이면은 100제곱미터가 1복이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가? 예. 상당히 놀래. 그러면 한 33평 정도? 그렇죠. 한 30평 정도. 그냥 쉽게. 예, 30평 정도가 되면은 1복이 되는 거죠. 네. 아유, 똑똑해. 자, 마지막으로 이 문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조금 독특하게 맨 앞에다가 봉사조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올리는 비용을 따로 떼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제사는 윤회한다. 네, 윤회봉사. 윤회봉사를 하는데 이걸 왜 떼놓죠? 여기에서 윤회봉사의 전통이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고 이제 어느 한 집에서 지내는 쪽으로 변해가는 초기의 모습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은 끈앞풀 같은 거예요. 사료가 되네. 자, 다른 한 분 더 소개할까요? 조선시대 성리학자 그러면 율곡 하면은 다른 한쪽에 꼭 나오는 분이 있어요. 퇴계. 그렇죠. 퇴계. 퇴계의 손자, 손녀에게 퇴계 아들이 상속해준 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재산이 무려
노비가 약 300입니다. 노비가 토지가 논밭 3,000마지기, 와. 한 마지기가 대체로 100평에서부터 300평까지도 잡아요. 최소한 100평으로 잡으면 30만 평입니다. 현재 시세로 따져봤다 그래요. 네. 30만 평을 네. 677억 원. 600억. 와. 이거는 저도 못 믿겠고 아마 퇴계 선생도 이건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이 재산을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공부만 하신 분이에요. 네. 뭘로 벌었지? 이황의 호가 퇴계죠. 네네. 네. 이 퇴자가 무슨 퇴자인지 아세요? 물러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물러나다. 오죽 물러났으면 호가 퇴계였겠어요. 맞아요. 퇴계는요. 관직에 있던 시간보다 물러난 시간이 훨씬 길어요. 어지간하면 물러나요. 그런데 물러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퇴계는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고 계속 퇴합니다. 궁금하네요. 이황은 아버지 때까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2번 하세요. 그 부인이 되신 두 분이 다 부잣집 딸이었고 딸에게도 상속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재산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이래서 이황의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황의 손자들에게 상속된 재산을 이렇게 노비와 논밭으로 나누어서 보면 장남한테 좀 많고 네. 다른 자녀들은 엇비슷하다. 네. 그죠? 이 엇비슷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균분이다. 균분이 시행된 것이다. 네. 라고 해석을 해요. 균분 상속이 꿋꿋하게 유지되었구나.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균분 상속제가 언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까? 네, 지금부터 균열이 갑니다. 아, 지금부터? 17세기 1600년대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균분이 점차 깨지기 시작해요.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균분 상속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처가살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 풍습을 바꾸려고 시도해요. 강력한 이론적인 무기도 있었습니다.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보가 전부 장남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가계는 장남으로 있는 것이야. 이게 종법의 정신입니다. 고려 말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걸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조선 사회가 그거를 용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실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법을 무기로 해서 서서히 남녀 차별 상속 이거를 시도해 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재혼을 이제 못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쯤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 한 100년 정도 되면은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요. 여성이 재가를 하는 걸 그냥 둬도 될까?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식도 없는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하니 재혼까지는 허락해주고 3번째 결혼부터 금지합시다. 재혼까지 맞아. 네, 다수설이 재혼 허용, 삼혼 불가 이거였는데 성종이 소수설을 받아들여요. 왕이. 이 소수 의견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이 소수 의견 한번 의지할 데 없는 여자가 굶어 죽은 것은 작은 일이고 아이고. 여성이 절개를 지키는 것은 큰 일이니 부녀자의 재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 여성이 절개를 지켜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큰일이고 이 큰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희생쯤은 작은 일로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왕은 여성의 왕이 아니죠. 성종입니다. 성종이군요. 왜 그랬어? 아니, 저는
이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여성 재가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댄 게 뭐냐면 처가살이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종법에 따르면 처가살이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친형이라고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이걸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성종의 아들 중종이 나서요. 내가 직접 모범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내 아들 결혼, 세자의 결혼에서도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앞으로 모든 신민들은 이것을 따라서 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성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을 떠나 살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윤회 봉사를 안 하겠다. 딸들은 제외시키겠다. 아들들끼리 할 거야. 이런 집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69년에 부안 김씨 집안에서 작성한 상속 관련 문서입니다. 사위와 외손들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은 소홀하게 지내더라. 그래서 사위나 외손의 집안에서 제사를 윤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집의 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어떻게 토지와 노비만 남자와 균등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여자는 딸은 토지와 노비를 3분의 1만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균분이 아주 공식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네, 주로 17세기 후반에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들들이 딸들에 비해서 받는 재산의 규모가 2배에서 3배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딸에게는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하나의 추세가 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출가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비로소 생긴 말입니다. 원래 있던 말이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도 그럼 이때부터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겉보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랴. 더 심한 말도 있어요. 화장실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 좋다. 이거요 전부 이때 이후에 생긴 말들입니다. 균등이 무너졌잖아요. 네. 차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네. 처음에는 딸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차별은 누구를 겨냥할까요? 장남과 차남 이하를 또 차별해요. 이런 일이 18세기 넘어가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 집안에서 재산을 나누는데 보시면 이 표에 딸은 없네요. 딸이 없잖아요. 네.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아들 둘이 나눠 가졌는데 장남과 이남, 차남의 재산 규모를 보면 노비는 거의 같지만 논밭에선 2대 1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죠. 더 벌어져요. 봉사, 저거 제사 비용, 이것도 장남 몫이거든요. 자, 18세기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장남에게 집중해서 상속하는 일이 벌어진다. 놀부와 흥부. 이때 사람이에요. 둘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못 살죠? 부모의 재산을 형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이쯤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균분상속은 재산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는다면 상속될 때마다 줄어들어요. 네. 7남매한테 상속하면 7분의 1씩으로 쪼개집니다. 네. 아, 그렇다면 재산이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네네.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도 균분상속을 하면서 다 쪼개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묶어서 장남한테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 사람들은 그걸 불안해하고 장남한테 몰아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내 재산이 분할되어도 사회적으로 양반으로서의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감, 불안감 같은 걸 갖지 않아도 됐는데 17세기 후반에 가면은 양반들의 사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17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예요. 역설적이죠. 경제가 발전하는데 양반들은 위기감을 느낀다? 왜? 경제 발전의 주체가 양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 막 해체돼가지고 노비들이 양인이 되고 양인이 양반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에 양반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믿을 거라고는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이 재산밖에 없는데 이 재산이 쪼개져 버린다면 어때요? 이 정도면 절박하죠. 네. 이래서 몰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몰아주면서도 끝내 명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국 고대의 가르침, 종법.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제정하기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왕자 대군의 집, 원훈 대연의 집, 국구 부마의 집, 대신 정경의 집이 몇 대를 넘지 못해서 그 본종이 미약하여지고 또 몇 대를 지나면 제사 향부를 잊지 못해서 가문이 그만 없어지게 되니 모두 법을 제정한 것이 잘못되어서이다. 이때 잘못 제정된 법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녀 균분상속이 명시돼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대단한 집들이 자손이 끊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 몰아서 상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설명을 정약용이 하고 있는 거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이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의 상황, 가치관, 욕망, 분노, 불만 이런 것까지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민낯을 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해요. 네. 선생님, 자, 또 그럼 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상속세가 없었나요? 정말 어려운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상속세라는 게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세가 한 푼도 없어요. 자, 이것은 꼭 상속의 문제뿐 아니라 굉장히 큰 역사의 발전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보다 가문의 배경, 이것이 더 중요해요. 벌써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귀족이야, 아버지가 노비야, 이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이게 역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속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한 거죠.